사우디아라비아가 흔들렸습니다. 단 나흘이었습니다. 아람코 시가총액에서 3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숫자들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공기 중에 탄소로 석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고 2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제 유가는 배럴당 2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의 71, 5%를 들여오는 한국을 향해 세계 언론이 일제히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경제 72시간 카운트다운. CNN이 속보를 띄웠고 BBC가 받아쳤고 알자지라는 생중계로 한국 주유소 앞에 늘어선 줄을 내보냈습니다. 전략 비축량 62일. 대체 수입선 전무. 숫자는 냉정했고 세상은 한국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홀로웨이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 현재 국제에너지기구 IEA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파리 본부 문을 두드린 이후 22년을 이 분야에서 버텼습니다. 리야드 유전 현장부터 모스크바 가스관 협상, 테이블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제 보고서는 G7 에너지 장관 테이블에 올라갔고 유가 예측 적중률 덕분에 IEA 내부에서 숫자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 별명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22년 동안 한국은 제 보고서에서 항상 같은 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조적 에너지 취약국, 원유 자급률 0%, 중동 의존도 71, 5%, 전략 비축량 62일, 현실적인 대체 수입선 전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동정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었고 22년간 그 일을 잘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려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전부가 아닌 나라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숫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나라가 있다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저는 한번 크게 그리고 완전히 틀려야 했습니다. 제가 IEA에 처음 들어온 건 2004년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란 무엇입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며 가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22년 내내 옳다고 믿었습니다. IEA 초년 시절 저는 중동 담당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세계 원유 매장량의 절반이 몰려있는 땅이었습니다. 3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사막의 유전 현장, 리야드의 협상 테이블,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회의실. 저는 석유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웠습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 취약함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2009년 저는 러시아 가스관 위기 대응팀에 파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었고 그 여파가 동유럽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다페스트와 프라하를 뛰어다니며 긴급 보고서를 썼습니다. 에너지 의존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를 그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 그 공식을 바탕으로 저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취약성을 분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른바 ASI, 에너지 안보 지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3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안정국, 주의국, 취약국. 한국은 제가 IEA에 입사한 첫 해부터 단 한 번도 취약국 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원유 자급률 0%, 중동 의존도 72%, 전략 비축량 62일. 저는 그 숫자들을 매년 보고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처럼 2014년 저는 아시아 에너지 안보 담당 수석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보급 목표, 해상 풍력 단지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저는 예의 바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계획은
야심차나 제조업 에너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장기적으로 중동 원유 의존 구조는 고착화될 것이다. G7 에너지 장관들이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한국과 관련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2017년 한국의 탈원전 선언, 2019년 그린 뉴딜 계획, 2022년 탄소 중립 로드맵. 보고서를 쓸 때마다 저는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구조가 받쳐주지 않는다. 한국이 발표하는 숫자들은 항상 현실보다 앞서 있었고, 저는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역사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타성이었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4년 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올라온 논문 한 편이 IEA 내부 참고 자료로 회람됐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액체 탄화수소를 만드는 촉매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환 효율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훑어보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실 결과, 상용화까지는 10년 이상 소요 예상,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논문의 저자가 18개월 뒤 전 세계 언론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22년간 맞아온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와도 먼저 그 신호를 부정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는 소식은 런던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고 저는 파리 본부로 급히 화상 접속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유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선, 배럴당 130달러, 170달러, 220달러, 270달러,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 모니터 한켠에는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비축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비축량 62일.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22년이 맞았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파리 IEA 본부 긴급 상황실에는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잔이 늘어서 있었고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유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배럴당 270달러. 그 숫자 아래로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저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수십 통의 긴급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독일 연방에너지청,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때 화상 화면에 한 남자가 접속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 서재였습니다. 뒤로 마호가니 책장이 보였고 그 위에 성조기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흰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테이블 위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버릇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에너지 안보 보좌관 로버트 드레이크, 텍사스 출신, 64살, 석유업계에서 22년을 보낸 뒤 워싱턴으로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엑손모빌, 미국 최대 석유 로비 단체, API의 수석 고문, 그 경력을 발판 삼아 백악관 에너지 안보 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 미국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홀로웨이. 드레이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텍사스 억양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IEA가 G7에 뭘 보고할 건지 알고 싶어. 단도직 입으로.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 충격 분석이었습니다. 봉쇄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 충격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비축량 기준으로 62일 이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한국,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드레이크는 파일 하나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두툼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첫 번째 도미노. 제가 지난 2달간 준비한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100%, 중동 비중 72.5%,
일평균 수입량 290만 배럴, 비축유 재고 약 1억 8천만 배럴, 소비 기준 62일치. 드레이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우회 루트가 있습니까? 미국 셰일 오일은 운송비만 배럴당 15달러가 더 들고 물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원유는 제재로 막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는 물동량이 달립니다. 한국이 지금 당장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없어?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틀린 숫자가 없었습니다. 드레이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수출액이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 산업들이 에너지 공급 차질로 멈추면 하루 손실이 18억 달러입니다. 일주일이면 126억 달러, 한 달이면 540억 달러.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540억 달러.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게다가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올해 처음으로 55%를 넘었습니다. 재정 완충 여력이 사실상 바닥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CCU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쪽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드레이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이 뻔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홀로웨이. 한국이 CCU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합성 석유가 얼마인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kg입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90만 배럴입니다. 배럴이 159리터니까 290만 배럴은 약 4억 6천만 킬로그램입니다. 그가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실험실 장난감이요.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자료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레이크가 자료 한 장을 더 올렸습니다. 비교 보고서였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약 38조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에너지 수입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8조 원입니다. 10배입니다. 돈을 쏟아붓는 속도보다 의존이 깊어지는 속도가 10배 빠릅니다. 그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9호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려다 멈췄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드레이크가 소매를 한 번 더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G7의 긴급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3주 안에 정치적 결정을 바꿉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IMF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은 타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정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제 동료 사라첸이었습니다. IEA 에너지 전환 팀장, 대만계 캐나다인, 38살,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말할 때는 항상 핵심만 짚었습니다. 드레이크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사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국 연구소 논문을 한 편도 안 읽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상황실 창문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화상 화면 속에서 계산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G7 보고서 방향을 정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IEA가 그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4월 5일 GCC 6개국 주한 대사들이 한국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우아에,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개국 대사 전원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석유를 팔아야 하는 나라들이
석유를 사야 하는 나라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선 공급을 약속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읽힙니까? 드레이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당연한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GCC 6개국이 이 선언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호르무즈 위기가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자기들 수출이 막혀 발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레이크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사라 첸이 간밤에 건넨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 내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것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CCU 기반 합성 연료 상용화 플랜트를 착공한 나라입니다.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 목표, 총 투자액 12조 원. GCC 입장에서 이 기술은 자국 원유 수요를 잠식할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적으로 두기보다 파트너로 묶어두고 싶은 겁니다. 드레이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로웨이, 드레이크가 말했습니다. 그 기술 얘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현재 생산량 50kg, 한국 하루 수요 290만 배럴. 이 위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산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한국의 반도체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1983년 삼성이 64kbit D램을 처음 만들었을 때 미국과의 격차는 4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따라잡기 불가능하다. 그로부터 15년 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는 다릅니다. 반도체는 기술 혁신이지만 에너지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플랜트 하나 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이 CCU 플랜트를 완공할 즈음에는 이미 이 위기가 끝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위기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위기는요. 드레이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2011년에도 봉쇄 위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한국이 CCU 플랜트를 완공하면 다음 위기 때는 전혀 다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때 상황실의 다른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연방에너지청에서 파견 나온 클라우스 바이어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가 드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님이 제시한 한국 첫 번째 도미노 보고서. 한국 다음이 어느 나라입니까? 드레이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입니다. 원유 자급률 0, 3%, 비축량 91일, 그 다음은 대만.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버티면 도미노가 서지 않는 거군요. 드레이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료를 고르는 소리만 났습니다. 드레이크가 다시 각도를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가 새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누적액 2025년까지 38조 원. 같은 기간 에너지 수입액은 308조 원. 10배 차이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대비 의존도 감소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그 38조 원이 어디에 집중됐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프 하나를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CCU 관련 연구개발 예산만 연평균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포항 착공 현장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한국이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62일이 팩트입니다.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긴급 대응 계획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즉시 발동한 조치를 보십시오. 산업용 전력 20% 절감, LNG와 석탄 비중 단기 확대, IEA 회원국 비축유 공동 방출 협의 개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발동하면 실질 버티기 시간이 62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드레이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90일이면 그 사이에 한국 경제가 망가집니다. 전력 20% 절감이면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생산량이 줄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더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스크린에 숫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는 비중 68%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한국 공장이 멈추면 이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한국 문제가 곧 미국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드레이크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드레이크가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홀로웨이, 당신 말대로라면 한국이 이미 충분히 준비됐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다만 저는 멈췄습니다. 위기를 버티는 나라와 위기 앞에 무너지는 나라의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입니다. 한국이 지금 꺼내든 카드가 그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레이크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사라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드레이크가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칠레, 그린 수소 생산 여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위기 발생 나흘 안에 이 4개국과 공급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연간 100만 톤 규모입니다. 드레이크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수소로 뭘 합니까?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CCU 합성 연료 원료입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면 석유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 위기 한복판에서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크가 화면에서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매를 다시 걷어 올렸습니다. 버릇이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라가 새벽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드레이크가 말을 잃을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사라첸이 새벽 3시에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대신 맨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저는 자료를 스크린에 공유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호르무즈 위기가 터지기 1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드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김정민 박사팀의 연구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액체 탄화수소를 합성하는 기술의 핵심 돌파구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존 피셔트롭시 합성법의 촉매 전환 효율은 40%였습니다. 김 박사팀이 개발한 나노구조 철코발트 촉매는 전환 효율 85%를 달성했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85%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넘는 순간 상용화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그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드레이크가 자료를 받아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이건 2024년 11월 보고서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공개 안 됐습니까? 상용화 경제성이 확보됐다면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6개월을 늦췄습니다. 드레이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플랜트 착공 준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경쟁국들이 달려듭니다. 한국은 먼저 포항 1호 플랜트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 투자단을 구성하고 강원도 CCU 메가 프로젝트 예산 1조 1, 392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뒤에 공개한 겁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조 1, 392억 원. 드레이크가 그 숫자를 입 밖에 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화로 약 85억 달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입니다. 포항 1호 플랜트를 시작으로 울산, 여수, 대산 추가 플랜트, 2030년까지 연간 350만 톤 생산 목표입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350만 톤, 하루 약 24, 0배럴. 한국 수요의 0, 8%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링. 8%입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드레이크가 다른 각도를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 단가는요? 지금 CCU 합성 연료 생산 단가가 배럴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배럴당 180달러입니다. 드레이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제 유가 정상 가격이 배럴당 95달러입니다. 2배가 넘습니까? 경제성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평시에는 비쌉니다. 그런데 2028년 양산 시작하면 120달러, 2030년엔 100달러 이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동안 국제 유가가 270달러를 찍었습니다. 가격 역전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드레이크의 입이 잠시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의 특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촉매 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고 플랜트 설계 도면은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플랜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촉매는 한국에서 사야 합니다. 반응기, 분리기, 정제기도 한국 기업 제품이 현재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드레이크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플랜트를 지으면 한국이 부품 공급을 독점한다는 뜻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업 방식입니다. 반도체 방식입니다. 배터리 방식입니다. 한국이 늘 써온 방법입니다. 드레이크가 입을 닫았습니다. 2초 처음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플랜트 혼자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바꿀 수 없소. 이번엔 사라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현재 한국 기술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인 나라가 23개국입니다. 독일은 루르공업지대에 연간 200만 톤 플랜트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인도는 뭄바이와 델리에 각 150만 톤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연간 300만 톤 목표를 세웠습니다. 드레이크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23개국. 그가 그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기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계속했습니다. 이 23개국 계획을 합산하면 2030년까지 연간이 500만 톤입니다. 하루 약 17만 배럴입니다. 5년 뒤 각국이 설비를 2배로 늘리면 34만 배럴, 2040년이면 68만 배럴입니다. 드레이크가 자료를 손에 쥐고 읽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플랜트들의 촉매와 핵심 장비를 공급하면 연간 수출액이 2035년 기준 최소 12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자료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요. 드레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일이 정말 확정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성명 3월 15일자입니다. 유럽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 드레이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바이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지침입니다. 드레이크가 바이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라가 자료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원료 조달 문제도 보겠습니다. CCU 합성 연료를 만들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드레이크가 물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뽑아내면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 한 곳에서 연간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현재 대기 중으로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10%만 포집해서 써도 한국 CCU 플랜트 전체 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탄소 배출권도 받습니다. 원료비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올렸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난주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CCU 기술이 자사 사업에 미치는 장기 영향. 아람코 주가는 이 소식이 흘러나온 뒤 사흘 만에 11% 하락했습니다. UAE 아부다비 국영유사 에드녹도 자체 CCU 도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 기술을 경쟁자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GCC 6개국은 한국의 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드레이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에서야 살아남는다는 걸 그들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22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계산기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은 타협한다고. Et tusind og 997 EMF. 역사가 증명한다고.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역사의 나머지 반을 보셨습니까? 1997년 IMF 직후 한국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227톤이 모였습니다. 5년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10년 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위기는 무너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드레이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숫자는 여전히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숫자는 현재를 찍는 사진이지만 방향은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한국의 숫자는 아직 작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리키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알아챈 나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드레이크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기가 그의 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상황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 첸이 옆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라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출력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일, 그녀가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드레이크 보좌관에게 보여주기 전에 홀로웨이 씨가 먼저 읽어보세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연구일지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CCU 합성연료연구팀의 10년 기록이었습니다. 책임연구원 김정민, 2010년 3월 1일, 첫 줄이 이랬습니다. 오늘 팀이 꾸려졌다. 예산 3억 원, 연구원 4명. 주제는 이산화탄소로 석유를 만드는 것이다. 동료들이 웃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7년 8월, 촉매 실험 200번째 실패. 팀원 1명이 그만뒀다. 2018년 12월, 국가연구개발 예산심의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상용화 가능성 불명확이었다. 예산을 자체 절감해서 버티기로 했다. 저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19년 5월, 드디어 철코발트 나노 촉매에서 가능성을 봤다. 아직 전환율은 12%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연구소가 봉쇄됐다. 재택으로 이론 연구만 했다. 집에서 논문 800편을 읽었다. 2021년 7월, 전환율 41%. 기존 피셔 트롭시 한계를 처음으로 넘었다. 팀원들이 소리 없이 울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2022년 2월,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 에너지 전환 우선순위에서 CCU가 밀렸다. 팀원 2명이 더 나갔다. 남은 건 셋이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세상이 한국 에너지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 연구소 한켠에서 세 사람이 이산화탄소로 석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2024년 그 논문에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소요 예상이라고 메모를 달았을 때 그 세 사람은 이미 9년째였습니다. 2023년 12월, 전환율 78%, 2024년 4월, 드디어 85%, 촉매 안정성, 3개월 연속 유지, 경제성 확보 기준 돌파,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정부 보고서 제출, 김정민 박사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8년 9개월이 걸렸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어서 다행이다. 없었기 때문에 만들려 했다. 저는 1997년 12월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당시 런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서울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금을 가져온 시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물려주려던 금팔찌를 내놨습니다. 아버지들이 자식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때 경제학도로서 분석했습니다.
감정적 행동, 실질 효과 미미, 그게 틀렸습니다. 227톤, 그 금이 IMF 조기 상환에 불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30년 뒤 연구소 한켠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12년간 숫자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숫자 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촉매 전환율 85%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년 9개월의 실패와 절약과 버팀이 쌓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드레이크를 봤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말했습니다. 1997년 한국 IMF 얘기를 하셨습니다.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해 한국 국민들이 금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어머니의 폐물 227톤이 모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족의 금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민족성이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지를 들었습니다. 이 연구팀도 갔습니다. 예산이 끊겼을 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떠났을 때도 남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위기는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고 외환 위기에서 금반지를 내놓았고 반도체 후발주자에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서 이산화탄소로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드레이크가 그걸 봤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료를 집었습니다. 첫 장을 열었습니다. 2016년 3월 1일. 그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계산기는 손에서 내려져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국가를 숫자로 봤습니다. 그대빼, 비축량, 의존도, 부채 비율.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지에 담긴 것, 그 3명이 남아있었던 이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일지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상황실 안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클라우스 바이어였습니다.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레이크 보좌관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독일 연방에너지청의 입장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드레이크가 그를 봤습니다. 바이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붕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주인공입니다. 드레이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바이어 씨,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인 평가입니까?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은 이미 한국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루르공업지대에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쓸 수 있다면 독일도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이해관계입니다. 드레이크가 바이어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상대의 말에 침묵하지 않았던 드레이크가 처음으로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상화면 한켠에서 다른 접속자가 발언 요청을 눌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제협력 담당 부국장 레이첼 턴이었습니다. 드레이크와 같은 진영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레이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턴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에너지 붕괴 시나리오를 쓰려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레이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붕괴된다는 IEA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 순간 엔비디아, 애플, 퀄컴의 주가도 함께 폭락합니다. 미국 나스닥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한국 붕괴 보고서를 쓰는 게 우리 자신의 시장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드레이크가 자기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서 단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라첸이 최종 자료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그린 수소 공급 계약을 기존의 3배로 늘리겠다고 연간 1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드레이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수소로 CCU 합성 연료를 만들면 한국 플랜트 생산 용량을 현재 계획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030년 목표가 350만 톤에서 최대 800만 톤으로 바뀝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수요의 27%입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드레이크가 계산기를 집으려다 손을 거뒀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IEA가 전날 밤 긴급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CCU 기술 확산 시나리오. 2030에서 2050, 현재 23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5년 안에 50개국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각국의 풀플랜트 평균 규모를 연간 100만 톤으로 잡으면 2035년 전 세계 CCU 합성 연료 생산량은 하루 약 34만 배럴이 됩니다. 저는 그래프의 다음 선을 가리켰습니다. 2040년이면 하루 120만 배럴입니다. 2050년이면 300만 배럴입니다. 드레이크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현재 중동 산유국들의 아시아 수출량이 하루 약 500만 배럴입니다. 2050년 CCU 생산량 300만 배럴은 그것의 20%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중동 수출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드레이크의 턱이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줄을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도미노는 없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잠시 카메라 밖을 봤습니다. 텍사스 서재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홀로웨이. 그의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텍사스 억양은 여전했지만 단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연구팀 말이요. 예산이 끊겼을 때도 남아 있었다는.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2년간 협상만 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 바깥의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보고서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냥 그게 자기 나라니까요. 드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보좌관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고. 드레이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는 현재를 찍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은 현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 에너지 지형을 바꿀 겁니다.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드레이크가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은 채로 드레이크가 천천히 화면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장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말을 멈추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이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텍사스 억양은 여전했지만 단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홀로웨이. 그가 말했습니다. G7 보고서 제목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첫 번째 도미노. 그 제목을 자신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어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사라첸이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G7에 제출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쓸 보고서가 처음 지시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거라는 것을. 제목도 바뀔 거였습니다. 사라첸이 제 노트에 글자 2줄을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목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상 화면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드레이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끄기 직전 잠깐 저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검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는 사라와 저,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잔들만 남았습니다. 사라가 종이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가서 제대로 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파리 IEA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센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파리의 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사라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그 TV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저는 그때 런던 대학원생이었고 그것을 먼 나라 이야기로 봤습니다. 2014년 서울 출장 때는 회의실에서 한국 담당자들의 계획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논문 한 편에 주석을 달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22년 내내 한국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들, 그 3명의 연구원이 예산도 없이 남아있던 이유 같은 것들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에 건넨 두 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새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중심. 처음엔 거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제가 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석유로 불을 쌓은 나라들, 가스로 협상 카드를 만든 나라들, 석탄으로 산업을 일군 나라들. 그 나라들은 모두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에 기댔습니다. 그 자원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철광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배터리를, 조선을, 그리고 이제 석유 자체를. 없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팠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더 멀리 갔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35, 0달러입니다. 500배입니다. 그 성장을 만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철광석이 아니었습니다. 가스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CCU 연구팀이 8년 9개월 동안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70년 동안 해온 일이 그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으로 센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중심.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붕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한국이 에너지 위기에 해답이 되는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G7 보고서는 나흘 뒤 제출됐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CCU 기술을 국제에너지안보협력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 드레이크는 그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묵한 것이 사실상의 동의였습니다. 레이첼 턴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별도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3주 뒤 미국은 한국과 태평양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어는 독일로 돌아가 루르 지역 CCU 플랜트 타당성 조사를 공식 발주했습니다. 도미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온 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드레이크였습니다. 그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건 보고서 제출 2주 뒤였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홀로웨이, 그 연구팀 일지 마리오. 사본을 하나 받을 수 있겠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소. 저는 메일을 읽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22년간 계산기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숫자 없는 기록 하나를 간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라 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보냈어요. 김정민 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원본을 받았습니다. 드레이크한테 보낸 건 박사 친필 서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아침을 생각합니다. 파리의 센강 옆, 차가운 3월 바람, 그리고 사라 첸이 건넨 종이 위에 두 줄. 22년간 저는 나라의 힘을 숫자로 쌓았습니다. 그대빼, 매장량, 의존도, 부채 비율.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다른 것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들. 8년 9개월을 버텨낸 연구팀 셋. 금반지를 들고 줄 선 사람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방식을 바꾼 나라. 그것들은
어떤 지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숫자를 바꿉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됩니다. 땅이 작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22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21세기 에너지 지형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나라를 따라갈 겁니다.